오늘 사연은 정기남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작은 시골 마을은 사계절 내내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과 아득히 펼쳐진 들판은 계절의 변화만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그 자연의 흐름을 따라 평온했죠. 높은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외부와는 조금 떨어진 이곳에는 단 하나의 버스만이 하루에 3번 들어왔어요. 마을 입구의 오래된 은행나무는 이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정기남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서울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 은퇴 후 이곳에 정착한 귀남은 작은 한옥을 개조해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72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해돋이는 귀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죠. 귀남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생기 넘쳤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귀남은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방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 한 면에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다른 한 면에는 그녀가 가르쳤던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소박한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보석함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귀남은 매일 아침 그 보석함을 열어 단 하나의 보물을 꺼내 바라봤어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남자는 지금의 이웃 한태복이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는 귀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귀남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그녀의 집에서 마을 중심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죠. 오래된 기와집을 개조해 만든 이 학원은 마을에서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어요. 입구에는 소리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귀남이 직접 키우는 계절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귀남은 학원에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모두 열었어요. 맑은 공기가 실내를 가득 채웠죠. 그녀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피아노는 귀남이 서울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50년 넘게 함께해온 동반자였죠. 피아노의 목재는 오랜 세월 동안 귀남의 손길에 닿아 반들반들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귀남은 피아노에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어요. 오전에는 초등학생 2, 오후에는 중학생 3, 그리고 저녁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합창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죠.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귀남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합창반은 마을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교의 장이기도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전반의 첫 제자인 민수 9살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귀남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배워볼까? 민수의 작은 손가락으로도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곡이란다. 수업은 항상 그렇듯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귀남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격하게 훈련시키기보다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귀남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었어요. 마을 이장인 김영수 65세가 다급한 목소리로 귀남 선생님, 태복이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전했죠. 귀남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태복은 이웃집에 사는 76세의 노인으로 마을에서 목수로 일하며 평생을 보낸 인물이었어요. 고아 출신인 태복은 독거노인이었지만 인자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죠. 어떻게 된 거죠? 귀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저녁부터 보이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 가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이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귀남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복은 그저 이웃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귀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복이 그녀의 입에서 나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귀남은 서둘러 수업을 마치고 태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태복의 집은 마을 어귀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죠. 나무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지만 태복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는 정교한 목공예가 돋보였습니다. 태복의 집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침통했습니다. 귀남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을 가다듬으며 현관문을 열었죠. 집 안에는 이미 장의사가 와서 태복의 시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귀남이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장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죠. 귀남은 태복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복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목 주변에 희미한 손자국이 보였습니다. 귀남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어요. 저기, 이장님, 태복이 목에 있는 흔적은 뭐죠? 귀남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노안이겠지요. 독거노인이라 누가 돌봐주지도 않았으니. 귀남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태복은 나이에 비해 건강했고 전날까지도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 이상했죠. 더구나 목에 손자국이라니. 하지만 귀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장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례는 마을회관에서 치르는 게 좋겠네요. 태복이의 집은 너무 좁아서 이장이 제안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귀남도 그들을 따라갔어요. 마을회관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평소에는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넓은 홀이 있어 장례식을 치르기에 적합했죠. 귀남은 마을 여성들과 함께 회관을 정리하고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복의 영정사진을 중앙에 놓고 제단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태복이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꽃으로 제단을 장식했죠. 꽃을 꽂으며 귀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태복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매년 그녀의 학원 마당 울타리를 고쳐주던 모습, 겨울이면 어김없이 장작을 패서 가져다 주던 따뜻한 배려, 그리고 가끔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조용히 듣던 그의 온화한 미소. 귀남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헌화와 조의금을 관리했어요. 72세 노인의 몸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랜 친구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힘을 보태 장례 준비를 도왔죠. 그들에게 태복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고마운 이웃이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마을은 어둠에 잠겼어요. 장례식장에는 촛불이 켜졌고 태복의 영정 앞에는 향이 피워졌습니다. 귀남은 잠시 학원으로 돌아가 저녁 합창반 수업을 미룬다는 공지를 붙이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회관 앞에는 한태복 어르신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안에는 조용한 조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 귀남은 학원을 마치고 늦게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유일한 조문객인 이장 김영수와 마을 할머니 몇 분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태복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죠. 영정 속 태복은 언제나 그랬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귀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복아, 갑자기 떠나다니.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은 다 보았니? 귀남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3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로 보이는 그들은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귀남은 이 마을에 처음 보는 얼굴이라 의아했어요. 혹시 고인을 아시나요? 귀남이 물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는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가다 장례식이 있어 조문하러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심야에 지나가다 이런 외진 마을 장례식장에 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이 마을로 오는 마지막 버스는 저녁 6시였습니다. 귀남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했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귀남은 그들을 주시하며 이장 김영수에게 다가갔어요. 저 사람들 어디서 온 걸까요? 태복이를 안다고 하는데 전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글쎄요. 어쩌면 태복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태복이가 고아 출신이라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장례식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특히 태복의 유품이 담긴 상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 상자에는 태복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몇 가지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공 도구,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였죠. 저기요, 거기는 고인의 유품이니 만지지 마세요. 귀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귀남은 그들이 떠나기 전 유품 상자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죠. 귀남은 이장 김영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괜찮을 겁니다. 아마 호기심이었겠죠. 이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귀남의 불안은 더 커졌어요. 그녀는 태복의 유품 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나무 상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귀남은 그 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복이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정교한 목공 솜씨가 돋보였죠. 이 상자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귀남이 이장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태복이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을 텐데 아마 유품 중에 있을 겁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귀남은 다른 유품들을 살펴보았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문을 품은 채 장례식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어쩐지 그 수상한 방문객들이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귀남과 몇몇 어르신들만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복의 영정 앞에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귀남은 태복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일주일 전 태복은 귀남의 학원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귀남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복의 눈빛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귀남 씨, 혹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떨 것 같소? 태복이 물었습니다. 귀남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무슨 소리예요? 태복 씨는 100살까지 살 사람인데. 태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지. 그래도 난 귀남 씨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 말이 태복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귀남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비슷한 시각에 그 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장례식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웠죠.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그들은 귀남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는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귀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고인이 남긴 서류를 내놓으시오. 그 말은 명령조였습니다. 귀남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서류요? 태복이가 어떤 서류를 남겼다는 거죠? 그들 중 가장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귀남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장난치지 마. 그 할배가 숨긴 걸 우리가 다 안다고. 귀남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는데요. 태복이는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를 데려가야겠소. 귀남은 반항했지만 72세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은 귀남을 강제로 마을 뒤편의 낡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 창고는 마을에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어둡고 축축했어요. 귀남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른 세 남자보다 더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오셨군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기태라고 합니다. 한태복의 손자죠. 귀남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50년 넘게 이 마을에 살면서 태복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복이에게 손자가 있었다고?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한기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는 슬픔과 비통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 존재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생아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셨죠. 귀남은 충격을 받았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냈던 태복이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를 찾는다는 건가요? 한기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일하는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가셨어요. 그 자료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귀남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회사? 어떤 회사인데요? 한기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카지노 회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불법 카지노의 한국 지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죠. 귀남은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던 태복의 손자가 불법 카지노 조직의 일원이라니.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태복이 왜 그런 자료를 가져갔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런 자료를 가져갔는지 아세요? 귀남이 물었어요. 한기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나쁜 길로 빠진 것을 아시고 저를 구하려 하셨어요. 그 자료로 조직을 협박해서 저를 빼내려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자료가 세상에 나가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귀남은 망연자실했어요. 태복은 끝까지 손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태복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에 남아있던 그 손자국.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태복은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입니다. 한기태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한기태가 다시 물었어요. 귀남이 대답하려는 찰나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죠. 마을의 평범한 할머니들처럼 보이는 세 여성이었어요. 박순자 70세, 이미경 68세, 최영희 71세였습니다. 모두 귀남의 오랜 친구들이었죠. 세 할머니는 평범한 마을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귀남아, 괜찮니?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했어요. 이게 뭔 상황이지? 할머니들은 왜 여기에? 새 할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미경이 앞으로 나섰죠. 귀남이를 놓아주시오. 한기태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경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최영희는 주머니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다른 남자를 공격했고 박순자는 줄을 꺼내 세 번째 남자를 순식간에 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어요. 한기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귀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박순자가 귀남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내 할머니는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을 창고에 가둔 채 빠르게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관에 도착하자 새 할머니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의자에 앉았어요. 귀남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친구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귀남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나, 미경이, 영애, 그리고 태복이. 우린 모두 같은 팀이었어. 귀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팀? 무슨 말이야? 이미경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녀는 세 할머니 중에서 가장 날렵했고 아직도 군인 출신임을 느낄 수 있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는 정보사 여군 특임대였어. 비밀리에 활동하는 부대였지. 태복이는 우리 팀장이었고 귀남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 밤중에 낯선 국경을 넘는 장면, 그리고 태복과 함께 했던 순간들. 그녀는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니. 최영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할머니 중 가장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가장 예리했어요. 너는 특히 뛰어난 요원이었어. 하지만 마지막 임무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그 이후 과거의 기억을 잃었지. 의사들은 충격 때문에 내 뇌가 그 기억을 봉인했다고 했어. 우리는 너의 건강을 위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었어. 귀남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하나둘 떠올랐지만 여전히 흐릿하고 불완전했어요. 그럼 태복이와 나는? 박순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연인이었어. 하지만 임무 때문에 결혼은 포기했지. 태복이는 너를 평생 지켜봤어. 내가 이 마을에 음악학원을 열었을 때도 그는 내 곁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 이 마을에 정착했던 거야. 눈물이 귀남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녀는 태복을 그저 좋은 이웃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평생 그녀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귀남의 가슴이 아팠어요. 태복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귀남이 물었어요. 최영희가 설명했습니다. 태복이가 우리에게 연락해 왔어. 그의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우리는 서둘러 이 마을로 왔지만 이미 태복이는 살해됐어요. 귀남이 말을 끊었죠. 그 목에 있던 손자국.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새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직에서 태복이를 제거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자료를 찾고 있어. 귀남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태복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니. 그녀는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기태가 태복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어요. 그는 나쁜 길로 빠졌지만 태복은 끝까지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태복이가 그 자료를 어디에 숨겼을까요? 귀남이 생각에 잠겼어요.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태복이가 자주 가던 곳이나 특별히 아끼던 물건 안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 귀남은 문득 생각났어요. 태복이가 생전에 자주 우리 학원에 들렀어요. 특히 낡은 피아노 앞에서 오래 앉아 있곤 했죠. 내 할머니는 즉시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라 거리는 고요했어요. 달빛이 마을길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귀남은 이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태복의 죽음, 그녀의 과거, 그리고 지금의 위험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내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태복이 자주 앉았던 피아노 앞으로 가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여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귀남이 말했습니다. 귀남은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피아노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 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어요. 태복은 정교하게 피아노 줄 사이에 USB를 숨겨두었습니다. 찾았어요. 귀남이 외쳤습니다. 4명의 할머니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해외 비자금 리스트와 카지노 자금 세탁 내역이었죠. 자료에는 거래 내역, 계좌번호, 관련자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남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위험한 자료를 태복이가 왜 이걸 가져온 거지? 귀남이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설명했어요. 아마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조직에서 빼내려면 강력한 협상 카드가 필요했겠지. 귀남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가져왔고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리고 한기태, 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최영희가 덧붙였습니다. 한기태는 태복이의 유일한 혈육이야. 하지만 그가 조직의 일원인 이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 귀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했습니다. 태복이는 손자를 구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 할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태복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들어줘야 한다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발인이 내일 아침이에요. 그 전에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귀남이 말했어요. 최영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겠네. 내 할머니는 밤새 준비를 했어요.
이미경은 오래된 전투 장비를 꺼내왔고 박순자는 통신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박순자의 가방 속에는 과거 특임대 시절 사용하던 소형 무전기와 감시 장비가 있었어요. 그녀는 마을회관 주변에 작은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갖고 다니는 거야? 귀남이 놀라워했어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진 않았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최영희는 마을회관의 방어 계획을 세웠고 귀남은 피아노 줄을 몇 개 풀어무기로 준비했죠.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태복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0대의 노인들이지만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젊은 시절의 정의 요원 그대로였습니다. 이미경은 회관 내부의 위치를 각자에게 지정했어요. 순자는 입구 쪽, 영희는 창문 근처, 귀남이는 피아노 앞에 있어. 나는 영정 뒤에 숨어 있을게. 최영희는 작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냈습니다. 전기 충격기, 가는 철사, 그리고 작은 연막탄까지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했어. 귀남은 자신의 과거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이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특임대원이었어요. 그녀의 몸은 그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죠. 새벽 3시 마을회관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박순자의 장비가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검은 벤 세대가 회관을 둘러쌌고 한기태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새로 온 조직원들까지 총 8명이 마을회관으로 향했죠.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제 위치에 있나요? 박순자가 작은 무전기로 물었어요. 준비 완료. 세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한기태와 그의 일당이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태복의 영정 앞에는 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장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어요. 그 음악은 귀남과 태복이 젊은 시절 함께 즐겨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할머니, 자료를 내놓으세요. 한기태가 다가와 말했어요. 귀남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태복이는 항상 이 곡을 좋아했어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들어보실래요? 한기태는 인내심을 잃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귀남이 피아노 건반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어요. 회관 곳곳에 숨어있던 세 할머니가 일제히 움직였죠. 이미경은 영정 뒤에서 뛰어나와 2명의 조직원을 제압했고 최영희는 전기 충격기로 또 다른 조직원을 무력화했습니다. 박순자는 미리 설치해둔 함정으로 3명을 붙잡았어요. 그들의 발밑에 갑자기 철사가 감겨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한기태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이게 무슨? 귀남은 피아노에서 일어나 피아노 줄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에는 가는 피아노 줄이 감겨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복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당신은 그걸 알고 있나요? 한기태의 눈에 혼란이 서렸습니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귀남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 순간 남은 2명의 조직원이 귀남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죠. 귀남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피아노 줄을 휘둘러 그들의 손목을 감았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과거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죠. 피아노 줄이 그들의 손목을 감아 칼을 떨어뜨리게 했고 귀남은 빠른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태만이 남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귀남을 겨냥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료가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귀남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태복이는 당신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당신은 태복이의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한기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아버지는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를 생각할 수 있죠? 태복이는 당신의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당신이 어떻게 자라는지 항상 지켜봤죠. 귀남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것은 태복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것으로 어린 한기태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여러 장의 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복은 멀리서나마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고 권총을 든 팔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귀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 한기태의 손목을 피아노 줄로 결박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국가정보원 요원들도 현장에 도착했죠. 그들은 빠르게 회관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모든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한기태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보원 요원 중 한 명이 귀남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오래 추적해 왔는데 드디어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네요. 귀남은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태복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에요. 부디 잘 활용해 주세요. 요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태복 선생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특임대 시절의 업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귀남은 놀랐어요. 정보원도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원은 귀남과 새 할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기태는 경찰차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귀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혼란이 가득했죠. 귀남은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복이는 끝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경찰차의 문이 닫히고 차는 서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귀남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태복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귀남은 장례를 무사히 마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태복에 대한 새로운 기억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복, 특임대 시절의 임무들, 그리고 그들의 애틋했던 사랑. 이제 귀남은 자신이 왜 이 마을에 정착했는지, 태복이 왜 그녀 곁에 있었는지 이해했어요.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귀남은 여전히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도 자주 찾아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었죠. 할머니들은 마을 어귀의 작은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어요. 박순자는 북한 간첩을 체포했던 임무, 이미경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했던 경험, 그리고 최영희는 위험한 잠입 임무 중 겪었던 아찔한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귀남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어요. 난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위장해서 임무를 수행했지. 귀남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가르치게 된 거야. 맞아. 귀남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잠입요원이었어.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우아한 피아니스트가 위험한 특임대원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옛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귀남의 학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한기태였습니다. 그는 특별 허가를 받아 하루 동안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어요. 한기태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한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남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한기태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카지노 회계사가 아니라 그저 29살의 평범한 청년으로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귀남은 따뜻한 차를 그에게 건넸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한기태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복과 귀남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귀남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 사진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훈련소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태복은 당시 훈련 교관이었고 귀남은 새로 발탁된 요원이었죠. 그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태복이는 너무 엄격했어요. 귀남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고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기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셨나요? 귀남의 눈에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임무가 항상 우선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태복이는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봐 주기로 했어요.
한기태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는 그런 분의 손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감사해요. 귀남이 말했어요. 한기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피아노를 배워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항상 피아노 소리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귀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태복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들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귀남은 천천히 기본적인 음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기태의 거친 손가락이 서툴게 건반을 누르며 불협화음이 울렸지만 귀남은 참을성 있게 지도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건반을 눌러봐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귀남이 격려했어요. 한기태는 조심스럽게 음계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의 얼굴에 집중력이 깃들었고 음악에 푹 빠진 듯 했습니다. 피아노는 악보대로만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귀남이 말했어요. 진짜 싸움은 악보 없이도 조율해 나가는 삶의 연주예요. 태복이는 그걸 알았죠. 한기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귀남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출소하면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할아버지처럼 목수가 되고 싶어요. 귀남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이죠. 이 마을에는 좋은 목수가 필요하답니다. 태복이의 공방도 그대로 있으니 당신이 이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기태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저 열심히 배울게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목수가 될 거예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귀남은 문득 옆집 정원에 심어진 태복의 나무를 바라봤어요. 젊은 감나무였죠. 태복은 항상 감나무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매년 열매를 맺으니까 라고 말하곤 했죠. 이제 그 나무는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귀남은 이제 이해했어요. 태복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한기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복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기태가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울 것이었죠.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귀남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긴 연주회니까요. 한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을 누르자 이번에는 조금 더 조화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남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복이 꿈꾸던 미래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외출허가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기태는 아쉬움을 담아 귀남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더 잘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귀남은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손자. 한기태가 떠난 후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기태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귀남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땠어? 한기태는? 박순자가 물었어요. 귀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복이의, 아니, 우리의 손자는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거예요. 새 할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겠네.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최영희가 덧붙였어요.
태복이의 마지막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야지. 내 할머니는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기태가 출소하면 그를 도울 방법, 태복의 공방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남은 태복의 묘소를 찾았어요.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태복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묘비에는 한태복, 1949년-2025년 평생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복아, 걱정 마. 한기태는 잘 될 거야. 내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었던 아이. 이제 내가 지켜볼게. 귀남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귀남은 태복의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들국화였어요. 태복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넌 항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유산을 지킬 차례야. 한기태는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도울 거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복이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귀남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태복, 그리고 박순자, 이미경, 최영희가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그들은 모두 정보사 특임대의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시절의 자부심과 용기가 다시 귀남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임무는 결국 지금인가 봐. 귀남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어요. 멀리서 학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태복의 손자를 가르치고 새로운 세대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것이었어요. 귀남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귀남은 태복의 사진에 인사를 한 후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한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태복의 피아노 줄이 만들어낸 멜로디는 이제 새로운 화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태복의 마지막 선물인 한기태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어요. 학원 문 앞에서 첫 제자인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남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태복이 남긴 유산은 한기태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귀남이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귀남은 피아노 앞에 앉아 태복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가는 삶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